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냐면은 근데 이 신발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스니커가 되게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기능적인 특징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거 아는 기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다 해외 사이트를 찾아봐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미 다 입력되어 있는 분들 모셨습니다. 국석환님, 국슈라는 이름으로 스니커백 같이 집필을 하셨던 작가님이시고 본인 양력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은 국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석화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화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지금은 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이제 운동화 제조 관련해서 개발 디자이너로 지금까지 신발업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스니커 알쓸 신잡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스니커 운동화에 대해서 이런 구조나 명칭에 대해서 얼마나 좀 혹시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제 설명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앞부분에 한번 넣어봤고요.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던 신발이 최근에 카시나 샵이랑 콜라보를 해서 나왔던 모델 중에서 되게 핫한 모델이죠 요즘. 카시나 덩크라고. 카시나 덩크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은혁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기획 단계에서 카시나의 시작이었던 97년을 대표하는 에어맥스 97도 후보에 있었고 국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를 기다리는 줌 세이즈믹도 있었다. 근데 고민 끝에 결국 덩크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모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배우 고소영 씨랑 이게 정우성 씨예요. 네, 영화 러브라는 영화에 나왔던 건데 세이즈믹 남노 신고 있고 여기 홍진경 씨예요. 홍진경 씨. 자기 소장품 같은 거 하는데 여기 노란 색깔 보여요? 에어줌 세이즈믹을 이렇게 신고 계셨어요. 이 신발에 대해서 일단 사사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디자이너 직접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여기 오렌지 컬러. 예, 이것도 CO.JP라고 일본 별주로 나왔던 컬러 중에 한 개고요. 뭐의 약자인가요? CO.JP는 컨셉 재팬이라고 일본 나이키에서 기획을 한 그런 모델이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크게 막 인기가 있던 모델은 아니었는데 이제 흐름을 대략적으로 짧게 알려드리자면은 95년도에 일본에서 에어맥스 95가 엄청 인기가 터져요. 이치로라든지 뭐 키무라 타쿠야라든지 유명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이 신기 시작하면서 그게 엄청 인기가 터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능성 운동화를 일반적인 패션용으로 신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어요. 일본에서는 특히. 근데 그런 하이테크 운동화들이 인기를 엄청 끌게 되었고 뭐 에어맥스 붐이라고 해서 쫙 돌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시드니까 98, 99년도 가면서 이게 시들었는데 그때 이제 에어줌 세이즈믹이라고 이게 알파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 안에 있는 제품군이 굉장히 그 운동선수 본연의 그 운동 능력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개발하고 디자인한 신발들이기 때문에 엄청 하이테크 신발이에요, 얘네들도. 나이키에서는 그런 하이테크 스니커라는 거를 일본 쪽에서도 이제 끌고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지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디자이너 인터뷰도 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인기를 끌어올렸던 거죠. 저는 제 전공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좀 디자인에 관심도 있어서 그런지 운동화나 이런 신발들에 관심을 딱 가지기 시작하면은 디자이너부터 일단 찾아봐요. 이 사람인데 윌리엄 카스, 빌 카스라고 해요. 보통 컨버스에도 있었고 그리고 나이키에 계시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뭐 디자인 관련해서 회사도 잠깐 하셨다가 노스페이스에도 계셨고 지금은 머렐 쪽에 아마 계신 걸로 알아요. 이게 에어줌 세이즈믹의 디자인 브리프예요. 원래 세이즈믹이 아니고 영어 발음대로 하면 사이즈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어줌 사이즈믹. 그게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지진해라는 뜻이에요. 지진, earthquake, 지진과 관련된. 그게 원래는 이제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줌 롱기튜드라는 이제 모델명이었다고 해요. 롱기튜드는 경도라고 해서 지구본 보면은 이렇게 줄 막 있잖아요. 세로줄, 가로줄 있고 세로줄, 세로를 뜻하는 게 경도라고. 이게 디자인 브리프고 이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컨셉에 대해서 막 있어요. 컬러를 조금씩 입혀가고 형태를 잡아가고 이제 약간 실질적으로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그런 작업들. 지금은 막 다 캐드로 치거나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는데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손으로 대부분 많이 작업을 하셨어요, 디자이너들이. 이게 뭐냐면은 세이즈믹의 내부 모습이에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심플한 간단한 구조거든요. 그 여자분들 스타킹 같은 그런 소재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크라 소재로 돼서 되게 신축성이 좋죠. 잘 늘어나고 TPU 소재에서 너무 늘어나면 나면 안 되니까 잡아주는 역할로 합성수지 같은 이런 소재로 잡아주는 이런 게 돼 있고, 그리고 쿠셔닝은 알파 프로젝트랑 같이 나왔던 비지블 줌에어라고 보이는 줌에어예요. 그 전까지는 94년부터 텐실에어라는 이름으로 줌에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전에는 다 이제 미드솔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겉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파 프로젝트 출범과 함께 비지블 줌에어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께가 또 두꺼워지고 실질적인 체감을 하고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데 안에는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냐면은 스포츠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스포츠카 반은 내부에 엄청 이런 기계적인 모습들, 밖에는 이렇게 되게 유려하고 멋있는 디자인. 이 빌카스 디자이너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유려하면서도 심플하지만 내부에 있어서는 되게 뭔가 기능적이고 그런 컨셉으로 상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줌 사이즈맥이 나오기 전에 줌 오베어라는 디자인이 이제 모티브가 됐었던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출시는 이제 안 됐었던 신발인데, 빌카스 디자이너가 이 신발을 이제 샘플 단계까지는 만들었었고, 이제 결국 출시는 못 됐지만 이 모델을 통해서 세이즈믹이 완성이 되었는 거죠. 기능적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줌 세이즈믹은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에어조던 1 다들 아시고 다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에어조던 1이 1985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신발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나이키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모델. 그 모델이 1987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이 모델도 처음 나왔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여러분 혹시 나이키가 한국에서 생산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세요? 1974년도부터 부산의 삼화고무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던 레트로 봐도 이게 발목 부분에 이렇게 막 품번 적혀져 있잖아요. 예전에 그 느낌 살린다고. 맞아요. 그 부분에 옛날 85년 오리지널 보면 TY라고 돼 있어요. TY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냐면 동양고무예요. 동양고무. 동양이라서 TY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70년대 이게 사마고무에 나이키 임원이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해요. 옛날 그때 70년대, 80년대 옛날 공장 모습이고,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동양고무라는 곳이 다른 기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화승이라는 기업으로 여기 르카프. 화승 르카프. 지금은 화승 르카프랑 화승이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관계가 없지만 일단 화승이 동양고무였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나이키 70%는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면서 83년도 나이키 수출이 2억 1천만 불 썸네일가. 여기 보시면은 무슨 신발일까요? 구칠 아시아. 아 진짜요? 네. MX 97 아시아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나이키의 발전과 함께 컸죠. 사실 1970년대만 해도 나이키도 되게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80년대도 나름 크긴 컸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전이었고,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또 입지를 키우긴 했지만 그렇게 막 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력과 함께 같이 성장을 했다는 거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현재 운동화 공장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고 여기는 중국 쪽. 이렇게 많은 노동자분들이 신발 한 켤레를 한 족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리복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올림픽이죠. 88년 올림픽 지나고 하면서 우리나라 임금이 엄청 올라가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신발 사실 수작업이에요. 대부분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로 하는 부분은 뭐 일정한 부분 아니면 특정한 모델, 대부분은 많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고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에요. 이제 올림픽 지나고 나서부터 임금이 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생산 제조업체에서도 그렇고 약간 고민이 많았죠. 이게 임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광이라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해외 쪽으로 좀 빨리 갔어요. 박연차 회장님이 거기서 조금 더 빨리 갔고, 그 뒤에 뭐 다른 업체들도 가고 하는데
결론은 90년대 지나서 2010년도 다 돼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지고 두 군데만 남아요. 태광 그리고 창신이라고 하는 두 군데 업체가 남아 있고, 그 업체가 다행히 이제 나이키 신발에서 빅5, 빅4, 빅5라고 하는데 보통 대만 업계랑 한국 업계 이 두 군데에서 대부분 많이 차지해요. 생산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죠. 태광 창신은 저기 김해나 부산 쪽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개발하고 샘플 제작까지 하는 곳이고, 이제 샘플을 제작하고 개발 완료가 되면은 대량 생산은 아까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필요한 곳 있죠. 이런 거는 다 이제 해외에 있는 거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보통 그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신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뭐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 해도 한국 기업에서 만드는 아직 신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발 제조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샘플부터 생산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신발 한 켤레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자료 출처가 오레곤 대학교 스포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네, 오레곤 대학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키 모태가 되는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나이키 기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 부서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더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디벨로퍼, 개발이죠. 개발 부서가 있고,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덕트 마케팅, PLM. PLM은 프로덕트 라인 매니저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MD? MD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나 이런 신발 만들고 싶어. 로켓 달린 신발, 날아갈 수 있는 신발 만들고 싶어. 이거 만들면 우리 대박이잖아 라고 기획 쪽에서 했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야, 로켓 신발 짱이지, 야 씨, 이렇게 멋있게 그려가지고 둘이서 짝짝꿍해. 근데 디벨로퍼가 야, 로켓 달린 신발?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근데 세 팀에서 쿵짝이 딱 맞으면은 진행이 되는 거고, 쿵짝이 안 맞으면은 조금 약간 삐걱삐걱 거리면서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겨우겨우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사이클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아이디어 구상하는 단계. 근데 이거는 뭐 이노베이션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2020년인데 어떤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모델에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플랜, 그리고 디자인. 이제 플랜은 뭐 어떤 모델을 어떤 컬러로 몇 가지를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수량 같은 것도 정하고 발매 시기도 정하겠고, 그런 식으로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열심히 멋있게 만들겠죠. 스케치도 하고 막 포토샵도 하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스케치나 이제 일러스트나 렌더링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개발하는 기간이죠. 샘플을 이제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메일이 딱 와요. 시기가 되면은 딱 메일이 딱 와서 그림 한 장 딱 주고, 그 종이에 자지 정보들 쫙 빽빽하게 적어져서 와요. 예를 들어서 어퍼가 있죠. 가피 이 부분에는 무슨 소재, 무슨 컬러, 정보가 담긴 밤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딱 와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재 부서에서는 막 자재 주문을 하겠죠. 그런 거를 다 주문을 해서 세팅이 되면은 이제 샘플 라인에서 만들어요, 신발을. 샘플을 보내는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인라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라인 제품. 인라인 제품은 정규 시즌에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인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정규 시즌에 플랜 쪽에서 정해놓고 가는 제품이에요, 인라인 제품. 그런 경우는 보통 3번 정도 샘플을 정해진 스케줄 안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홀세일. 리테일러들한테 샘플을 보여주고 주문을 받는 거죠. GTM이라고 고투마켓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샘플이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패턴은 네. 그러면은 공장에서 패턴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서 개발된 패턴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